저는 식당 일 하면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 유튜브로 사연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었는데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글을 써보았네요. 그것은 바로 파란만장했던 제 신혼 시절 이야기랍니다.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우연히 현모양처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그게 왠지 우아하고 멋져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나는 커서 현모양처가 될 거라며 온 동네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창피한 기억이네요. 암튼 그런 생각은 커서도 바뀌지 않았고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먼저 결혼을 할 거라며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몇 번 사귀어 본 적은 있었는데 결혼까지 가지는 못하고 늘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먼저 나를 떠난 적도 있었죠. 친구들은 저에게 왜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자는 나이 먹을수록 손해야.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말도 있잖아. 25일이 지나면 안 팔리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처럼 여자도 25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대. 내 말의 친구들은 요즘 그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어디 있냐면서 질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결혼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25은 아니더라도 20대 안에는 꼭 결혼을 하겠다며 장담했었는데 29살이 되도록 저는 싱글이었지요. 그리고 29살의 마지막 날에 저는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대로 30살이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도 하지 못한 처녀인 채로 30대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자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더군요. 제일 먼저 결혼을 하기는커녕 친구들 중에서 제일 늦게 시집을 가게 생겼지요. 친구들 결혼식 다니면서 받은 부케만 벌써 5개가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긍정적이던 저도 조바심이 나더군요. 이러다가는 현모양처가 아니라 노처녀로 늙어 죽게 생겼다면서 하늘을 원망했었지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더니 저도 결국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되었지요. 제 친구 중에 유일하게 결혼을 안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둘이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밖에 안 남았다면서 서로 힘내보자며 화이팅하고 있었네요. 우리도 이제 30이야. 더 늦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남들 다 하는 결혼도 못 해보고 아마 난 이대로 노처녀가 될 것 같아.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저는 잔뜩 취해서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실례지만 저희랑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목소리가 제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목소리 같더군요. 운명의 신이 드디어 내게도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와 합석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제 남편이 되었지요.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아주 크더군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였던 것 같네요. 그 남자는 나보다 2살이 어린 연하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웃을 땐 귀여워 보이기도 하더군요. 암튼 그렇게 만난 우리는 그날을 시작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연애도 아닌데 저는 마치 첫사랑을 하는 것처럼 설레더군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잘생긴 연하남이다 보니 어린 여자들한테 뺏길까봐 두려웠지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이든 애인은 싫다면서 변심을 할 것 같기도 했죠.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저는 남자친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결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자친구도 슬슬 눈치를 채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결국 저는 남자친구한테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 같았지만 그래도 상관이 없었네요. 잘생긴 남자와 꿈에도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전부 가진 것처럼 기분 좋은 날들이었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제 결혼에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제 시어머니였죠. 그분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나이 많은 며느리를 들이게 생겼어. 저 녀석은 젊고 예쁜 애들 두고 왜 이런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야. 라며 모안을 주시더군요. 다짜고짜 제게 그런 말을 하시니 저는 속으로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물릴 수는 없었지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좋은 분이셔서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남편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었고 시어머니한테는 내가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였지요. 지금은 안 좋게 보셔도 시집가서 지극정성으로 챙겨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변하겠지 싶었네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혼을 못하면 앞으로는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그 남자와의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하면서 살았지요. 아직 아이가 없으니 현모는 못 되더라도 양처는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한테도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선물이나 용돈 같은 것도 내가 알아서 먼저 챙겨드렸지요. 특히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말로만 듣던 시월드가 펼쳐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보면 불평불만에 잔소리를 해대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신혼집에 쳐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없는 낮 시간에 혼자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저는 기겁을 했었지요. 사실 저는 평소에 집안에서는 옷을 편하게 입고 있는 편이거든요. 위아래로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였죠. 깜짝 놀래서 굳어있는 저를 본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저 꼬락서니 하고는 정말 천박해서 못 봐주겠구나 라고 하더군요.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어머님.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왜? 내가 못 올 때 왔냐? 아들네 집에 오는데 예의 차리고 와야 돼. 넌 그렇게 시어머니가 싫으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더니 온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시더군요. 심지어 부부 침실까지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뒤져보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큰일 하겠어? 내가 이럴까봐 보러 온 거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 걱정해 주시는 건 좋지만 저희 부부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거 저 불편해요. 이게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조신하게 굴어야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따박따박 하는 거야.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간섭하는 거 인터넷에서만 봤지 실제로 제가 겪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제게 트집을 잡으면서 시집살이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남편을 붙들고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님 말이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냐? 당신이 현관 비밀번호 가르쳐줬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는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는데 내가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좀 극성이긴 했어. 그래도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안 그러겠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중간에서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줘. 아무리 아들이고 며느리라지만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알았어. 내가 이야기해볼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남편이 협조적으로 이야기해줘서 저는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봐요.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잠깐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년이 보자보자 하니까 이제 비밀번호까지 바꾼 거야. 뭐해? 당장 문 안 열어? 사실 어제 시어머니가 다녀간 뒤에 저는 바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거든요.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게 저는 영 못마땅했습니다. 잔뜩 화가 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잔소리를 시작하시더군요. 네가 우리 대성이한테 내 흉을 봤다면서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그 착한 아이가 내게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잔소리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걸 못 참고 남편을 들들 볶아?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너무 하셨잖아요.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지만 우리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불쑥 오시는 법이 어딨어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얼굴이 벌개지셨지요.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안 되겠다. 내가 너 교육 좀 시켜야겠어. 너 내일부터 우리 식당에 나와서 일 좀 해라. 나와서 반찬 만드는 것도 좀 배우고 정신교육도 좀 받아야겠어. 제가 왜 그런 일까지 해야 돼요. 저 식당 일 하기 싫어요, 어머님. 이게 끝까지 말대꾸야. 잔소리 하지 말고 나와. 이 아파트 누가 사준 건지 알지? 너도 양심이 있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내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지요. 남편 챙기고 살림만 하기에도 바쁜데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니 저는 정말 속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속도 없이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우리 엄마 요리 실력 좋잖아. 이번 기회에 요리도 좀 배우고 엄마 비위도 좀 맞춰주고 해봐. 어쩌면 식당 일 하면서 둘이 친해질 수도 있잖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시어머니가 또 무슨 일로 트집을 잡을지 몰라서 일단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음날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한정식 집이었는데 제법 규모가 컸고 직원도 많이 쓰는 그런 식당이었죠.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서 식사 시간이 되면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고무장갑을 던져주더니 넌 다른 일 하지 말고 여기서 설거지나 해. 똑바로 하는지 내가 계속 지켜볼 거니까 요령 피우지 말고 해야 된다. 저는 군소리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지요. 한정식 집이다 보니 설거지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군요. 그릇은 또 어찌나 무거운지 혼자서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느라고 저는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죠. 요리를 가르쳐 준다더니 그 말은 핑계였고 그냥 공짜로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식당에서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멈추지 않더군요. 설거지 하나 똑바로 못한다면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게다가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만 하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손도 통통 부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해본 적이 없었네요. 다른 식당에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돈이라도 받을 텐데 시어머니는 돈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만 시켜 먹었지요. 하루는 설거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뒤편에서 남몰래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지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저를 누군가가 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들 그 사람을 정씨 아저씨라고 부르더군요. 담배를 한 대 피러 온 아저씨가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성격이 좀 드세지. 그래도 겉으로만 저렇지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며느리 군기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죽었다 생각하고 며칠만 더 버텨봐. 정씨 아저씨 덕분에 저는 기분이 많이 풀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기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니 힘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씨 아저씨 말대로 며칠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보란듯이 이를 악물고 버텨보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저는 묵묵히 설거지만 했습니다.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죠. 힘들어도 힘든 티 내지 않고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가 그럴수록 더 지독하게 괴롭히더군요. 잔소리를 해도 반응을 하지 않자 약이 올랐는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설거지를 하다가 제가 접시를 하나 깼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더군요.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정말 넌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살다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남들은 며느리 잘 들여서 호강한다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힘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물거품이 되었지요. 그리고 자꾸 혼이 나다 보니 정말 내가 못난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어머니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고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집까지 걸어왔었지요. 속상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서 저는 맥주라도 한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서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식당에 지갑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방 서랍에 넣어두었던 소지품을 챙겨오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식당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식당은 이미 마감을 했고 불이 다 꺼져 있었죠. 앞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저는 번호키로 되어 있는 식당 뒷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식당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깜짝 놀란 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그 소리는 식재료를 보관하는 창고 안에서 들리더군요. 살금살금 가보았더니 그 창고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저는 일단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죠. 창고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고 안을 들여다본 저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식재료 창고 안에서 시어머니와 정씨 아저씨가 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역겨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 장면들을 모두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두었지요. 본인은 뒤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내게는 온갖 잔소리를 했던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불륜 영상을 찍은 저는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하고 식당에 출근하였지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또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저기 가서 음식물 쓰레기나 좀 버리고 와. 다른 때 같았으면 군소리 없이 하라는 대로 했을 텐데 그날은 사정이 달랐지요. 제가 왜 쓰레기 버리는 일까지 해야 돼요? 월급도 못 받는데 이거 노동 착취예요, 어머님. 내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자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넌 시애미가 아주 우습게 보이지? 라며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 하고 싶었던 말 다 하자 싶어서 따지고 들었지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며느리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켜요. 내가 성질이 없어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저도 한다면 하는 여자예요.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한다면 한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니까짓 게 뭘 어떻게 할 건데?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찍어둔 영상을 눈앞에서 틀어버렸지요. 그걸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내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군요. 그러는 바람에 제 휴대폰은 액정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 영상 이미 남편이랑 아버님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셨어야죠. 뒤에서 이런 짓 하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 민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결국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정씨 아저씨도 사태를 파악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저는 정씨 아저씨한테도 각오하시라고 말을 해주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 편을 들어줬던 사람인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주저앉아서 넋이 나간 모습을 보니 그동안 쌓인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이혼을 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운영도 그만두어야만 했죠. 그 식당은 원래 아버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차려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식당에 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대가로 위자료를 내야만 했죠. 남편도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정씨 아저씨와 시어머니가 그런 관계가 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고 식당 직원들 중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버님이 더 크게 화를 내셨지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내게 식당을 운영해보라며 제안을 하시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하는 일도 없이 주인 행세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운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수익은 아버님과 5대5로 나누기로 결정했는데 잘 되는 식당이다 보니 들어오는 돈이 제법 쏠쏠하더군요. 아버님은 그렇게 번 돈은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당 운영하면서 번 돈을 고스란히 저축해 두었지요.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잘 되면 규모를 키워서 체인점을 낼 생각도 하고 있지요. 저도 몰랐는데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사업적인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는 일 전부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